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미키님과 함께, 그죠? 미키님은 요즘 제일 많이 찍네. 네. 일단은요, 수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학은 잘 하셨다고 하셨나요? 중학교 중학교 때까지 기준. 때까지는 네, 네,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셨던 미키님입니다. 그죠? 네, 네, 중학교 때까지. 예체능 계통이셔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논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쟁거리 하나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반드시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만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완전히 상식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네, 그냥 무조건 네, 쉬운 거 네, 풀고 네. 천천히 어려운 거 풀어라. 네, 1 플러스 1은 2만큼이나 다들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수학을 진도를 나가지 않았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저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일부 독자분들을, 일부 시청자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도전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등산하는 사람한테 왜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산을 등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라는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네,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취향이 만약 저와 비슷한 분이라면 이렇게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수학은 체계의 학문입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덧셈이나 뺄셈은 잘합니다. 그죠? 구구단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꽤 잘합니다. 아닌 경우도 좀 있지만요. 그 다음에 또 미분 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 2차 함수는 다 이해한 다음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학은 체계 학문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갖다 푸는 사람은 대부분 더 쉬운 문제는 알아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풀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공식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쉬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어려운 중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대부분이 그냥 아주 정규적인 루틴처럼 이걸 따라갑니다. 그죠? 본인도 네, 아마 여기에 해당됐겠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식은 따로 외우고 심지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로그의 정의 같은 거 모른 채로 대충 훑어만 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풀다가 지쳐가지고 어느 정도 웬만큼 알 듯 모를 듯 하면 간혹 중간 문제 풀거나 간혹 쉬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그거는 제 히스토리랑 관련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워낙 놀았다가 고3 때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딴 과목은 금방 쫓아올 수 있었잖아요. 기초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수학은 사실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거 모르는 애가 고3 거 풀 수는 없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의 학문이니까.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올라가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을 몰라요. 거기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머리도 사실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아마 놀고 싶어서도 있었겠지만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수업 시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학을 놨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학생이 고3 때 돼서 갑자기 수학을 갖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고1, 고2 다 다시 공부 따로 하고 고3 거까지를 뭐 1년 남았는데 나머지 과목도 공부 안 했다 해야 되는데 고3 때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네, 머리도 별로 좋지 않다면 특히나.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뭐냐면 급하니까 공식은 공식대로 계속 복습하면서 한편은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세 줄 이렇게 해설돼 있으면 두 줄은 모르겠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그냥 계속 도전했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제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건 퀴즈다. 스무고개 퀴즈다. 비록 앞에 빵꾸 나서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끊임없이 공식 외우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공식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문제 유형이 필요하잖아요. 문제 유형.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꼬릴 때에는 분자 분모를 갖다가 최고 차항으로 나눈다라는 이런 그 미적분의 그 성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극소 극대값 혹은 꼭지점 값이 어떻다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식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다 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아마 여기 공식에 한 20-30% 시간 할애하고요. 어려운 문제에 한 7-80% 할애하고 쉬운 문제나 중간 문제는 한 기껏해야 5% 정도 저는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믿고 왜 어차피 체계 학문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어려운 문제를 100% 이해한다면 중간 문제나 쉬운 문제를 갖다가 모를 가능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수학 천재는 요즘으로 치면 3, 4점 문제집 이렇게 있잖아요. 3, 4점짜리 문제집 혹은 4점짜리만 골라놓은 문제집 있잖아요. 그래서 4점짜리만 골라놓은 문제집들도 요즘 많이 팔아요. 그러면 예를 4점짜리 문제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끊임없이 풀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박박대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3점짜리랑 2점짜리는 그냥 거저 얻었다고 해야 될까? 근데 반대로 당연한 얘기지만 2점짜리, 3점짜리 풀면 4점짜리 풀면 어때? 저는 이거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2점짜리, 3점짜리 순서대로 다 풀고 4점짜리를 갖다 푸는데 제가 수학을 기초를 끝내고 웬만큼 나 이제 이 정도면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가 요즘으로 치면 수학 2등급이었거든요. 근데 2등급이 만드는 과정이 제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이 순서대로 쉬운 것부터 다 나갔다면 공식부터 쉬운 것부터 다 나갔다면 절대로 못 끝낼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간 사람 이야기는 처음 들으셨죠? 네.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건 퀴즈다. 중간중간에 빵꾸 난 부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갖다 끊임없이 풀다 보면 언젠가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라도 이 빵꾸가 메꿔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됐고요. 나중에는 좀 빵꾸가 남았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여튼 문제 풀 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는 없는데 이제는 공부하고 싶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지는 있고 그러면 이제는 자신을 믿어야죠. 자, 다시 말하지만 수학은 체계 학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100% 이해한다면 자동적으로 쉬운 문제는 따라옵니다. 어때요? 이거는 말이 되죠? 네. 네, 그렇다면 좀 전에 그 공부 방법도 말은 됩니다. 시행하기가 어렵지,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전 지금도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믿었지? 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공식하고 어려운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나머지 중간에 적절하게 쉬운 문제들은 다 이해되지 않겠어? 라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어렵죠. 그죠? 네, 여튼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등학교 거 문제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거, 중학교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뭐죠? 구구단을 아직도 헷갈려요. 워낙 공부를 갖다 안 했었기 때문에. 보니까 머리가 나쁜 학생은 아니었어요. 좋은 학생도 아니었지만, 나쁜 학생도 아니었는데, 구구단도 헷갈려요. 물론 이제 이 학생은 제가 중간에 다른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 가르치긴 했지만, 네, 저는 사실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길잡이만 있으면 돼요. 아까 말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혼자서 해결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남들이 보면 못 믿겠죠?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왜? 중요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 반복을 통해서 쉬워지지 않는 지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사실 예체능 계통의 가장 이 말이 가장 많이 먹히는 데가 예체능 계통 아닙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타고난 그런 천재성이나 어떤 예술 감각이야 손을 대기가 어렵지만 선을 긋거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연습으로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혹은 반복을 통해서 쉬워지지 않는 지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길잡이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고전적인 과외 말고도 앱도 있잖아요. 앱. 네, 뭐 퀀텀인가? 네, 그런 앱 같은 걸 통해서 모르는 거에 대한 해설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문제집을 갖다가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 때, 그죠? 문제집 만드는 해설지도 만들잖아요. 만들 때 그 마이너스 진도 가능한 해설지를 따로 추가금을 내서라도 살 수 있도록 버전을 갖다 하나씩 더 낸다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집을 낼 때요. 중학교 것까지만 알고 몰랐던 학생 혹은 중학교 3학년 것도 모르는 학생 혹은 중학교 2학년 것도 모르는 학생 이런 식으로 2년에서 4년치 정도의 해설이 포함된 그런 해설지를 좀 출판사에서 추가금을 받고서라도 만들어서 내주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걸 갖다 좀 비싸게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싸게 해도 좋고요. 사실 해설지 만들 때는 굳이 전문가의 해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죄송하지만 옆에 이제 알바 하시는 분이니까 죄송하지만 알바하는 학생들 시켜서 야 공식 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중학교 거까지 다 포함해서 써줘라 라고 얘기만 해도 쉬워지잖아요. 안 되면 부록으로 딸려서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마이너스 진도라고 표현했는데 좀 넉넉하게 기초까지 해설된 그런 문제집이 좀 추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4점짜리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집들도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해설이 돼 있다던가 조금 더 이렇게 나중에 정신 차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추가로 그 도움을 갖다 주시기를 출판사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틀림없이 경제적인 이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설지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문제집이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이런 거는 그 수요가 적을 테니까요. 가령 뭐 다시 10,000원이라든가 아니면 설사 20,000원을 받더라도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부터 다 설명되어 있는 해설집 해서 하나를 추가로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정책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공부 안 하다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순서대로 다 밟아서 가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건 정말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꽤 이득이 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고3 학생인데 고등학교 1, 2학년 걸 이해를 못한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쉬운 해설집 해갖고 낸다면 나름대로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암기 후 이해에 대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 풀고 그 다음에 계속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반복을 갖다 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나중에 개념이나 이해를 갖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로그 같은 것만 해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다가 나중에 뭐 사용 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표현하는 일종의 기법이란 걸 나중에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는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옆에서 잡소리가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암기 후 이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이 암기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반복. 제가 이 모란모란 공부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 좋은 방식의 복습입니다. 복습을 통해 가지고 쉬워지면 비록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단순히 암기하려고 했던 것들도 결국 나중에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걸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특징. 지금 뭐 AI 이야기 많잖아요. 예, AI 이야기 많은데 AI랑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죠. AI도 수많은 그 반복적인 데이터를 갖다 삽입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 것처럼 인간도 타고나게 갖고 있는 특징이 호기심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이해하는 어떤 계기나 단초가 중간에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인을 믿으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문제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하고 나중에 이해하고 그래서 완벽해지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